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에 우리 정부가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합병을 도와주었고, 그 결과 손해를 입었다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던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438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중재기구 판정이 나왔습니다. 삼성의 지배구조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 배상 책임을 인정한 국제중재 판정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서울의 특정 지역에서 새 집을 짓지 못하게 해달라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모아타운 후보지에서 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들어보겠고요. 요즘 구리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구리 가격 상승 흐름이 내년까지도 이어질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4월 12일 금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시작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예, 오늘은 한국경제신문 이상은 기자, 그리고 박세훈 작가,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보죠. 이게 제일모직이라고 하니까 이게 뭔가 싶지만 이게 에버랜드예요, 그죠? 네. 이름만 그렇습니다. 살짝 바꿨다가 네, 다시 네. 바꾼 회사인데 합병 당시에 우리 정부가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합병에 찬성표를 던지는 바람에 우리가 손해봤다. 네. 그러니 대한민국 정부가 잘못한 거 아니냐? 네. 돈 내라. 이제 네. 하는 소송이 붙었던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 패소. 아니요, 완전히 패소는 아닙니다만, 네, 일부 패소. 네. 아, 그래요? 네. 좀 전해주시죠. 네, 네. 예. 네, 이번 헤지펀드의 이름은 메이슨 캐피탈이고요. 작년 헤지펀드 이름은 엘리언 매니지먼트입니다. 둘 다 삼성물산에 당시에 투자했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했을 당시에 그 투자했었던 미국계 헤지펀드이고, 둘 다 우리 정부를 상대로 2018년에 국제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결과가 엘리언 매니지먼트가 조금 더 먼저 작년에 나왔고 5년 만에 나왔고요. 메이슨은 이제 올해 결론이 나온 겁니다. 이 사건을 아마 많이들 기억을 하실 텐데 2015년에 두 회사가 합병을 할 때 두 헤지펀드는 이제 삼성물산 쪽의 주주였는데 이 두 개의 회사가 합병한 것이 삼성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었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고요. 예. 당시에 이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서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표를 던지게 했고 이로 인한 이 합병의 과정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삼성물산의 주식이 저평가되어서 크게 손해를 보았다. 이런 예. 주장인 것인데요. 엘리엇은 당시에 얼마를 가지고 있었냐면 삼성물산 주식을 7% 조금 넘게 7.12% 가지고 있었고요. 메이슨은 2% 좀 넘게 2.18%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삼성물산 주식을 갖고 있었고 삼성물산이 장사도 별로 잘 안 되고 있고 주가도 매우 낮은 상태에서 네. 갑자기 에버랜드에서 이름 바꾼 제일모직이랑 합병하자고 하면서 그러면서 네. 그때는 그쪽이 뭐 이런저런 바이오도 붙고 그래서 굉장히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었던 상태였는데 네. 왜 하필 나는 가난하고 너는 부자일 때 합병해서 그렇죠. 네. 내가 불리한 합병을 하게 하냐. 그렇죠. 그런 주장을 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한 주장을 이제 하면서 몇 년 동안 이 주장 그러면 그 합병 자체가 본인들은 이 합병의 비율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주장을 펼쳤고, 근데 그 합병이 성사된 그 배경에 한국 정부가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걸 가지고 몇 년 동안 다툰 끝에 어제 중재재판부가 메이슨 캐피탈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고요. 예. 메이슨이 요구한 금액에 비하면 훨씬 작은 금액을 배상해 주라고 했습니다. 요구한 금액은 2억 달러. 2억 달러면 이제 우리 돈으로 치면 2,70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예. 이 돈을 다 주라고 하지는 않았고 일부인 16%만 주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면 입에 438억 원, 440억 원에 조금 안 되게 되는 돈입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한국 정부가 잘못했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2,700억 손해봤으니 물어내라고 하는 걸 에이 뭐 그렇게까지 물어내라 그러니 440억만 그냥 받아가라고 했으니 뭐 저 소를 제기한 메이슨의 주장이 별로 안 타당하다는 뜻일까요?
그 부분은 이제 16%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아니면은 안 줘도 되는 84%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이런 예. 문제가 되는데 16%에 조금 더 초점을 두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사실 판결 결과가 아직 어제 결론만 일단 공표가 되고 구체적으로 판결문이 아직은 상세하게 공개가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 디테일한 내용은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만 법조계에서 주목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얼마를 손해배상을 하라고 했는가. 첫째는 손해배상을 하라고 했고 그 말은 우리 정부한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러나 피해자의 피해 금액이 우리 정부의 잘못으로 인해서 얼마나 늘어난 건지 그렇죠. 그 세부적인 계산은 만만치는 않다. 그렇죠. 그 부분을 이제 따져보려면 이제 판결문을 상세하게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예. 이번에 나온 그 비율의 16%라는 것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엘리엇의 경우에는 어땠느냐면 엘리엇은 7억 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약 1조 원 가량을 손해봤다. 이런 예. 식으로 1조 원에 조금 못 미치게 손해를 봤다고 주장을 했고 그중에서 7% 정도 해당하는 한 690억 원 정도 한 700억 원쯤 되는 돈이 우리 정부의 책임이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7%가 아니라 16%를 인정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뭔가 우리 정부의 책임을 조금 더 높게 본 어떤 사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직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지만 예. 앞으로 이제 판결문 공개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조계에서 상세히 좀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은 하네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네. 이상한 기자님에게 좀 네. 이상하다 굉장히 지금 이 네네. 상황이 당시에 엘리엇도 똑같은 상황에서 주주였고 그렇죠. 네. 메이슨도 똑같은 상황에서 주주였고 네. 똑같은 상황에서 둘 다 피해봤다고 주장하고 있고 네. 그래서 둘 다 각각 다른 서로 재판부겠지만 재판을 걸었는데 한쪽은 주장하는 바에 7%만 물어주라고 판단을 하고 한쪽은 주장하는 바에 20% 정도를 물어주라고 판단을 했다면 그렇죠. 네. 이건 어떤 판사 만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다르네? 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잖아요. 서로 상황이 다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삼성물산 주식을 갖고 있던 모든 주주들은 그냥 다 앉아서 당한 거니까 똑같은 피해자들이고 피해의 상황도 똑같은데 그럴 수 있죠.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랫목에서 자다가 피해본 주주와 소풍 가다가 피해본 주주가 서로 다르지 않잖아요. 그냥 주식 갖고 있다 당한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어디에 재판을 걸었느냐에 따라서 피해 금액의 산출도 다르고 비율도 다르고 심지어는 유죄 무죄도 다 다른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좀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리고 또 법무부는 완전히 거꾸로 기대했다고 해요. 엘리엇보다 메이슨에서 조금 더 유리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데 왜냐하면 둘이 비슷하긴 한데 메이슨은 당시에 두 회사가 합병한 다음에 그 회사 주식을 계속 사들였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합병으로 인한 손실이 정말 그렇게 크다면 그런 행동은 안 하는 게 맞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주장을 아마 우리 정부가 펼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정 비율이 조금 더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걸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뭔가 뭐 재판부 측의 논리가 있겠죠. 그렇게 판단한 근거가. 예. 근데 정부가 지금 그렇게 기분이 좋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도 왜 합병했냐 그 자체보다는 합병 비율이 좀 부당하다. 그렇죠. 네. 그 당시 삼성물산과 그 당시 에버랜드가 네. 삼성물산이 한참 안 좋고 심지어 아파트 공사도 일부러 수주 안 한다 이 합병하려고 그런 설까지 나올 만큼 묘한 상황에서 합병을 했다는 것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하는 것인데 왜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했을까요? 이게 국민연금이 관련돼 있어서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합병이 성사된 근거 자체가 주주총회에서 이것이 통과되었기 때문이고 그러면 주주총회에서 왜 통과되었느냐. 이런 엘리엇이나 메이슨 같은 외국인 주주들은 대부분 반대가 많았는데 당시에 11%를 가지고 있었던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면서 결정적으로 이것이 성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국민연금이 그냥 자의적으로 스스로 자기 판단에 의해서 찬성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 이 문제는 정부가 개입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국민연금의 의견을 바꾸었다. 말하자면 정부가 압력을 넣어서 이것이 성사되었고 그것은 외국인 투자자를 부당하게 대우한 것이다라는 주장이 이제 이 엘리엇과 메이슨 측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외국인 투자자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문제는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으로 규율되어서 이제 ISDS로 처리하기로 우리가 이제 한미 FTA를 통해서 결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이 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근거가 된 거죠. 그러면 국민연금이 이런 결정을 한 것은 정부의 압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먼저 전제가 있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정부의 이러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ISDS라는 제도가 또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예, 국민연금이 처음에는 이 합병에 반대하려고 했다가 네. 정부가 다시 압력을 넣는 바람에 찬성으로 입장을 바꾼 거다 부당하게. 그렇죠. 그런 그런 정황은 주장. 예.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다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건가요? 일단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당시에 그랬었는데 네네. 그것이 일부는 대법원에서 확정이 이미 된 바가 있고 부당한 압력 네, 행사. 정부가 예. 부당하게 압력을 국민연금에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했다. 그 사실 자체는 우리 대법원에서 확정되었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이제 그것이 실제로 손실로 이어지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또 조금 예.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가끔씩 우리가 기관 투자자들이 제대로 의결권을 행사해야 우리나라 주식들이 밸류업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얼른 연기금들이 좀 적극적으로 행사해라라고 하는 목소리가 있으나 이봐요. 연기금이 제대로 행사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차라리 그냥 기권 늘 할 때마다 기권했으면 오히려 중립이라도 지키지. 결정적일 때는 항상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욕먹을 수준의 의사결정을 하니 어디 연기금 있고 밸류업 하겠냐. 아직은 한국은 연기금 가지고 뭐를 이렇게 밸류업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듣는 거네요. 자, 김현우 소장님이 준비해 오신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네. 모아타운 후보지에서 네. 우리 동네는 모아타운으로 아파트 같은 거 올리지 마라. 그냥 내 집 갖고 헌집에 살랜다. 라는 주장인 거예요? 아닙니다. 그 모아타운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예. 여기에서 개별적으로 새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못하게 해달라 이런 겁니다. 이 모아타운이 뭐냐면 자치구가 신청해가지고 허가를 서울시가 내주면 소규모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비사업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재개발하려면 기본적으로 그 지역이 노후돼 있어야 되는데 드문드문 이제 새 집이 지어졌으면 그 노후도에도 부합하지 않고 또 주민 동의를 구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재개발이 추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10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가로 세로 한 300m 조금 넘는 그거 미만 되는 면적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서 예. 저희 재개발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지역만 조그맣게 소규모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소규모로도 밀고 아파트 2동 이것도 괜찮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광진구 자양 2동의 모아타운 추진구역 주민들이 이 광진구에다가 이 지역에 우리 추진하는 이 지역에 새집 짓지 못하게 건축 허가를 내지 말아달라 이런 민원들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어요. 주변에서 그 안에서 재개발을 추진하려고 모아타운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 구역의 소속 주민들이 다른 주민들이 고주민들이 고주민들이 우리 지역에는 못 걸게 해달라. 네.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새 집을 짓게 되면 노후도도 떨어지고 이게 확정은 아니거든요. 이제 주민 동의를 구하는 과정인데 저희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네 그러면 주민 동의 구해 오세요. 그런 절차입니다. 그래서 예. 주민 동의를 구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 그 지역에다가 새 집을 자꾸 짓게 되면 일단은 노후도가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동의는 구해왔지만 거기 별로 낡은 동네가 아닌데요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재개발 통해서 차익을 노리는 투기 세력들 이런 것들이 몰리고 있다. 이 사람들 좀 차단해달라 이런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쭉 몇 집 한 밀고 아파트 2동 짓는 소규모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네. 거기서 자꾸 새 집들을 그냥 각자 자기 집 한 채를 다시 부시고 자기 집 새 집 짓고 하는 걸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 집 지었는데 무슨 재개발이에요? 예, 그렇죠. 라고 하면서 진행 안 될까 봐. 그럴 수도 있고 또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 투기 세력들 때문에 지분 조기가 알겠습니다. 생길 수가 있다. 투기 세력들은 여기 좀 재개발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집을 막 사들인다는 뜻인데 네, 원래 그럴까 봐 특정 시점 이후에 집 사는 건 무효라는 네 맞습니다. 법이 있잖아요. 예. 이 권리 산정 기준이라고 하는데 권리 산정 기준일 이전에 주택 갖고 있으면은 입주권을 받을 수 있지만 예. 그 기준일 다음에 뭐 새로 짓거나 하면은 그냥 공시가 기준해 가지고 현금으로 줍니다. 이게 투기를 막기 위한 건데 그렇게 자꾸 투기 세력들이 들어오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기존에 뭐 100세대 허물고 200세대 지을 수 있다면 그 100세대 주민들의 분담금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적인 100세대 분양을 통해서 분담금에 대한 부담이 좀 많이 줄어들겠죠. 사업성이 확보가 되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자꾸 개인적으로 집을 허물고 새로 짓고 세대를 늘리고 이렇게 되면은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권리 산정 기준인 걸 정해놓고 그날 지나서 신축하거나 뭐 지분 쪼개면 인정해주지 않겠다라는 건데 예. 공공이 추진하는 재개발이나 뭐 신통기획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과거 시점에 권리 산정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도 서울시에서 내가 하필 신축을 했는데 그 기준일 이후에 내가 신축을 했다. 근데 거기가 하필 공공재개발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이게 현금 청산이 될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까지는 모아타운 대상지로 확정이 됐다고
발표된 날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모아타운을 추진한다고 하면 일단 새 집 지어가지고 지분 쪼개기를 할 수 있는 틈이 생겨 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지난달 21일에 이걸 좀 바꿨습니다. 모아타운 공모 접수일 신청하는 날로 권리 산정 기준일을 바꾸긴 했는데 예. 앞서 말씀드린 광진구 자양 이동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신축을 통한 지분 쪼개기가 아직도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아직 그러면 주민들끼리 의견은 모으고 네 확정은 안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아타운 한 대 소문은 나 있고 네 아직 신청- 확정은 안 됐으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새집 짓지 못하게 해달라고 민원을 낸 건데 구청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이 건축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울시에 요청해서 이거 건축 못하게 해달라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서울시가 지난달에 발표한 내용 중에는 구청장이나 50% 이상의 주민 동의가 있을 경우에 건축 허가 제한을 검토한다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조건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게 내 집 내 땅 헐어서 새 집 지어서 올린다는데 그렇죠. 여러분들이 모아타운을 하시건 마시건 그걸 가지고 왜 내 재산을 침해합니까? 맞습니다. 라고 반발할 수 있는 할 거니까요.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마침 여기에 신축 지으려고 예전부터 계획해 왔는데 난 모아타운 반대한다 이런 입장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투기성 여부를 가려내는 것이 사실 관건이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사업 추진하는 주민들도 문제긴 문제지만 여기 이제 모아타운으로 큰 수익 벌 수 있다 이렇게 투자 권유를 그대로 믿는 것도 사실 위험하거든요. 조합 설립 인가가 나야만 확정이 되는 데다가 앞으로 또 모아타운 신청일이 권리 산정 기준일이 돼서 예. 이런 것들은 혹시 투자 권유를 받으시면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축을 해서 지분 쪼개기를 하면 그게 돈이 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 같아요. 네, 50평짜리 땅에다가 네. 한 채가 있을 때랑 10채가 있을 때랑 네. 그게 서로 권리나 그 가치가 다를 리가 없는데 50평짜리 집에 집 한 채 있으면 그 사람의 권리는 10억. 네. 그걸 10채로 쪼개면 한 채를 1억으로 쳐줘야 되잖아요. 산수를 하면. 그런데 근데 한 채가 3억, 5억 이렇게 되니까 네. 안 쪼개면 바보가 되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쪼개지 말라고 하면 그것도 계속 부딪히는 문제죠.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박세훈 작가님이 준비해 오신 소식은 구리 가격 많이 올랐다는 건데. 예. 예. 오르기 전에 알려주시면 좋은데 이제 오르고 나면 항상 알게 되네요. 네, 저도 그걸 알면 여기 안 있겠죠. 아, 네. 예. 구리 가격은 작년까지만 해도 한 톤당 8,000에서 8,500달러 사이였는데 예. 지금 톤당 한 9,400달러 정도 되고요. 네. 내년 상반기 되면 한 톤당 15,000달러까지 갈 거다 이런 전망까지 나온 상황이에요. 물론 전망이란 건 전망일 뿐이지만 그래도 오를 거라고 보는 근거들은 좀 살펴볼 만한데 예. 일단 수요는 굉장히 많이 늘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만 하더라도 바이든 대통령이 노후화된 전력망을 다 개보수한다고 했잖아요. 전선 깔아야죠. 그렇습니다.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려면 전력망도 엄청나게 새로 다 깔아야 됩니다. 발전소에서 수요지까지 그동안 길이나 전기가 없었을 테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AI가 앞으로 더 많이 쓰이게 될 텐데 이게 또 전기 잡아먹는 하마예요. 예. AI에 사용하려면 대규모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데 여기는 연중무휴 24시간 전기가 통해야 되고요. 그래서 많이 필요한 거라서 그렇습니다. 수요가 왜 늘어나는지는 이해가 되는데 공국 같은 경우는 예. 가장 많이 생산하는 게 칠레고 그다음이 파나마인데 칠레에는 비가 많이 와요. 그러다 네. 보니까 광산이 자주 쉽니다. 파나마 같은 경우는 지금 가뭄이 굉장히 심하게 들었잖아요. 또 쉬어요? 쉽니다. 그런데다가 가뭄이 심하다 보니까 파나마 운하까지 지금 운행량을 좀 줄이고 있는데 무슨 일이 생기냐면 구리광산 같은 경우에서 그 구리 채굴 할 때 물 많이 쓰거든요. 예. 그러면 주민들이 아니 지금 우리 먹고 마실 물도 없는데 무슨 구리광산을 개발하고 있느냐. 당장 가뭄인데. 멈춰라. 예. 이런 시위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먹히는 이유가 뭐냐면 파나마가 5월에 대선이 있습니다. 이런 목소리 무시하기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광산이 자주 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앞으로 전기 수요가 지금보다 훨씬 늘 거기 때문에 구리 수요는 계속 늘 수밖에 없는데 네. 구리 생산국의 칠레 환경적 파나나가. 정치적인 이유로 공급은 줄고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네, 저희는 친절한 경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매주 처음과 끝에 찾아가는 특별한 코너, 친절한 경제가 이어집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백재열 씨가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주신 질문입니다. 경제 뉴스를 듣다 보면 한국에는 한국은행, 일본에는 일본은행이라는 중앙은행이 다 따로 있어서 화폐를 발행하기도 하고 금리를 조절하기도 하는 것 같던데 미국에는 그런 일을 하는 중앙은행을 연방준비제도라고 부르더라. 그냥 연방준비은행이라고 하면 되지 왜 연방준비제도라고 부르냐. 미국의 중앙은행은 그럼 은행이 아니라 그냥 무슨 제도인 거냐.
무슨 기관이나 단체 이름이 제도로 끝나니까 왜 그런지 좀 궁금하더라 이런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미국의 금리를 조정하는 연준은 영어로 Federal Reserve System이라고 부르고요. 이걸 그대로 번역해서 연방준비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중앙은행은 어떤 뱅크가 아니라 그냥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실제로 들여다보면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하고 하는 일과 구조도 비슷하고 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도 비슷하고 다 비슷한데 굳이 이름을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처음에 그게 만들어질 때 그런 이름을 붙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이름을 그렇게 애매하고 어정쩡한 걸로 지었냐? 그건 미국의 문화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은 처음에 나라를 만들 때 정부가 사사건건 간섭하는 게 너무 싫어서 정부의 간섭 없이 우리가 스스로 뭐 좀 해보자라고 하는 게 사실상의 건국 이념이었던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정부가 나서서 뭘 만들려고 하면 다 그것도 우리 간섭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하는 의심과 불안의 알레르기 반응이 늘 있었던 때라서 이름을 은행이라고 안 하고 시스템이라고 붙인 거라는 게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연준이 생길 1913년 당시에는 중앙은행은 따로 없었고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냥 각 지역의 은행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는 이제 그런 방식이었는데 하필 그때가 대공황으로 고생하던 시기여서 돈을 찍어서 풀어야 경기가 살아나는데 그러다 보니 이거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어떤 기관이 필요하기는 하네. 근데 또 그걸 정부가 나서서 만들면 정부가 왜 민간 은행 시스템에 들어와서 간섭하냐고 할 거고 그렇다고 그냥 각자 알아서 하라고 놔둘 수도 없고 어쩌지 하는 고민을 계속 하다가 정부가 중앙은행을 만든다고 하면 또 반발할 거니까 그 형태를 여러 민간 은행들이 모여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거기에서 금리도 조정하고 화폐도 발행하는 걸로 하자고 일단 합의를 했던 게 지금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의 연준을 들여다보면 민간 은행들의 입김은 없고요.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처럼 거의 모든 걸 미국 정부가 통제하고 조정하고 하는 방식인데 처음에 붙여진 이름이 연방준비제도였기 때문에 지금도 그대로 부르는 거고 FRB라고 부르는 뱅크로 끝나는 연방준비은행이라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행들은 지역별로 따로 있는 연방준비제도의 산하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중앙은행 시스템은 미국이 원래 이 지방자치를 목숨처럼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다 보니까 약간 이상한 이름과 어색한 구조로 만들어졌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보내주신 청취자 백재열 씨께는 저희가 준비한 작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우였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